자, 봅시다. 일단 이번 2학기는 뭐가 핵심이 될 거냐면 문법에서는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현대국어 문법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15세기, 16세기 국어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냐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학 파트에서는 1학기 때는 문학의 갈래, 소설 갈래, 서사 갈래, 극갈래, 교술 갈래, 각 갈래별 특징, 각 갈래별 대표 작품들을 한 작품씩 뽑아서 수업하는 걸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대 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대 순으로 문학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데,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는 거의 고려 후기, 조선 초기, 조선 후기 정도 유행하는 시조, 향가 작품만 수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사실상 좀 더 개꿀인 거지. 왜냐면 조선 후기, 즉 우리랑 최대한 현대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현대어에 가까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초기 고대가요잖아. 아예 해석이 안 돼. 걔를 현대어로 한 3차로 풀어야지 우리가 해석이 돼.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나마 럭키다. 근데 대신 고전 시간이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내용 숙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특징만 딸딸딸 현대시랑 다르게 특징만 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전혀 내용을 몰라버리면 특정 구조만 뽑아서 문제 내면 전혀 손도 못 댈 수도 있어. 그래서 나도 테스트로 여러분 계속 무조건 돌릴 거고, 고전이니까 여러분도 숙제로 제발 외우면 해석 외워와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처음에는 뭐를 할 거냐? 일단 이 우리 문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할 건데요.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갈래는 문학으로 따로, 문학이라는 건 언어 예술이죠. 언어 예술 중에서도 글로 쓰여진 언어 예술이지. 이렇게 아예 체계적으로 분화되기 전에 완전 초기 단계에는 이 원시 종합 예술로서,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거는 여기 적혀져 있죠. 집단 가무, 노래랑 뭐 무용 이런 게 다 합쳐진 형태로 있었다. 즉 문학이라는 갈래가 맨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랑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부족 생활할 때, 막 움집, 막 뺀석기, 구석기 이런 시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때는 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한 형태로 있었다. 그래서 원시종합 예술 이때부터 성격은 제사 드릴 때 이때 주로 많이 썼어.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구지가 뭐 이런 거거든.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하는 이런 구지가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이때 당시에는 부족 생활할 때고, 대부분 이 원시예술, 즉 집단 제사를 드릴 때의 주제는 비 좀 내려주세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식량 좀 주세요. 아니면 우리를 잘 다스리는 힘세고 전쟁 잘하는 왕, 부족 짱 좀 내려주세요. 이런 용도로만 쓰였다. 그게 맨 처음 초창기의 고대 시대의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고, 이때는 대부분 집단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약간 강강수월래 같은 거 생각해봐. 불 켜놓고 비 내려주세요 하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이런 형태로 맨 처음에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사 떠올려봐. 구석기, 신석기 끝나면은 뭐야? 청동기. 그럼 청동기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청동기 때 서진 나라. 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최초의 나라.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고조선, 그치? 청동기 시절에 이제 고조선, 특히 나라가 생기면서 고대 국가, 그러니까 즉 국가라는 형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왕이라는 게 생기지? 계급 제도가 생기죠? 이때 이렇게 고대 국가로 접어들면서 집단 위주의 형태화가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개인적 서정묘라는 이런 특징도 추가가 됩니다. 대부분 그 전에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부족, 우리 가족, 우리 집단 내 사람들을 위해서, 즉 공동의 목표였다면, 그걸 위한 노래, 그걸 위한 예술이었다면, 이제 고대 국가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서 이때 주제는
이 집단감의 형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개인적 서정용이라는 성격이 생겼다. 그러면 자, 개인적이라는 건 뭔지 알 거고, 그럼 서정이라는 게 뭐예요? 요는 뭐래요자? 서정이라는 게 뭐야? 우리 이거 서정 관리할 때 계속 했던 거야. 진짜 대답해줘야지. 서정 관리할 때. 서정 관리의 대표적 특징이 뭐였어요? 대답 못 나오지. 서정은 이거 내가 그냥 잘해서 거꾸로 한 거라고 그랬어. 즉 그냥 감정.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고 국가라는 형태가 생기면서 우리 문학에도 드디어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개인의 감정을 주제로 하는 문학 작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별 노래. 그치, 이별 노래, 사랑 노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자는 짱 좋아, 뭐 이런 거. 나 행복해, 나 지금 슬퍼, 이런 거. 이때는 제발 왕 좀 내려주세요, 제발 식량 좀 주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나라 꼬라지가 왜 이래, 다 이런 주제였다면 이때로 가서는 나 자신만의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 시에 좀 더 가까운 형태, 개인적 서정에 가까운 형태가 내 고대 국가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등장을 했다. 다음, 자, 고대 국가가 지나면 고조선 다음이 뭐야? 고조선 다음 어떻게 돼요? 대답할 수 있나? 갑자기 한국 사실. 왜냐면 문학이라는 것도 결국 이 역사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역사랑 뗄 수가 없어. 고구려. 고려. 백제. 신라. 막 던지지 마시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들 있죠. 생략하고 우리가 문학에서 중요한 것만 다뤄볼게. 그 다음에 고대 국가가 생기고 나서 이제 왕이라는 게 있고 계급이라는 게 있고, 이때부터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많은 사람 부자,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는 사람 그냥 평민,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쭉 시간이 지나서 삼국시대로 오면, 자, 삼국시대의 삼국이 어디예요? 고백신. 얘네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했으니까 고백신 시간을 가면 이때는 문자가 등장하죠. 이때 그래서 여기서 향가라는 거는 일단 뒤에 또 자세하게 배울 건데, 향찰이라는 문자로 답은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삼국시대에 등장한 시인데, 한 시는 그냥 한자로 쓰여지는 시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향찰은 한 시랑 동시대에 유행했던 장르인데 이 향찰이라는 문자로 유행했던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시는 언제까지 유행하냐? 얘는 계속 조선 말기까지 가고요. 조선 말기까지 이 한시 형태가 남아있고, 향가는 자, 고백시 삼국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향찰은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서, 자, 그럼 통일신라 시대 다음에 어디? 후삼국 시대 빼고, 자, 통일신라, 그 다음에 후삼국, 그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시대까지 살아남습니다. 고려 시대, 그 중에서도 초기까지. 그럼 여기를 보세요. 지금 자, 한자로 쓰여진 시는 조선 말기까지, 거의 근대 직전까지 계속 내내 유행을 했고, 향찰이라는 신라 시대에만 존재하던 문자, 좀 더 우리나라 말에 가까운 문자로 만들었던 시는 고려 초기까지만 유행하다가 끝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시나 쓰고 노래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계급이 어땠을까? 이때 평민들이 글자 쓰고 한자 쓰고 그림 그리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어. 고전 시가의 핵심은 사실상 거의 조선 후기 전까지는 전부 이 문학이라는 형태를 향유하던 사람, 즉 누리던 사람, 만들고 부르고 즐기던 사람 싹 다 전부 양반이에요. 그래서 고전시가 하면은 주제가 한정적이다 뻔하다 하는 이유가 양반들이 쓴 거기 때문에, 양반이 써봤자 주제가 거기서 거기라고, 왕 찬양하는 거.
자연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여자인 척하면서 왕을 향한 사랑 고백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인 척하면서 님이시여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어놓고 걔를 해석하면 왕한테 혹은 정치 싸움에 밀려서 지방으로 유배간 양반 1 뭐 이런 사람이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양반이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이 썼는데 왜 한차를 빨리 왜 끝났고 한시는 조선 말기까지 가냐. 양반은 그때 당시 양반들은 한자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 왜냐? 이건 또 역사랑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는 중국을 이제 명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우리의 어버이시다, 나의 스승님이시다라고 섬기고 모시고 그래서 조공 보내고 뇌물 바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를 가장 우수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시가 유행이 훨씬 더 오래 남았다. 그 이유 양반이 주 고전 시가를 편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한시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문학에서는 한시보다는 향을 좀 더 집중해서 배우겠죠. Why? 이게 우리나라 문자에 가깝니까. 한시는 한자시 그리고 한자시를 여러분이 내면 해석을 못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삼국시대 때 향가랑 한시가 유행하고 얘네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남아있어요. 이건 초기 조선 말기까지. 그 다음 이제 고려가요라는 갈래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럼 얘는 이름만 봐도 언제 유행인지 알 수 있겠지. 언제 나왔을 것 같아? 고려. 얘는 고려 때 등장한 작품인데 근데 이 고려가요의 특징은 아까 내가 계속 위에 설명하면서 이 고전 시가라는 거는 주로 양반들이 즐겼던 문학이기 때문에 평민들이 쓴 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양반들이 썼기 때문에 한자시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려가요의 특징 그리고 우리도 고려가요를 중요히 생각하는 이유가 얘는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입니다. 자, 향가랑 한시가 아직 남아서 유행하고 있던 시절에 고려 초기 때 이 고려가요라는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중중이랑 양반들 사이에서는 계속 향가랑 한시가 유행하고 있고 그 밑에 민간, 민중들 사이에서 고려가요라는 형태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도 이 고려가요를 배울 수 있냐? 이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 중에 좀 히트친 노래들, 유행했던 애들을 궁중음악, 즉 왕궁에서 부르는 음악으로 편입해서 거기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곡들만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그래서 얘는 혹시나 외부 지분이 추가되거나 그 뒷부 문신도 보고 들어가면 다 할 건데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인데 가장 큰 특징은 중간에 궁중 음악으로 편입된 애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된 내용이 있고 편집된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면 주제가 왕을 찬양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 하겠어?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이런 내용이더라. 이 서방님이 너무 잘생겼네 이런 상노래가 위주였지. 근데 그거를 아무리 민간에서 너무 대유행하던 노래라고 해서 그거를 왕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부를 수 있는 거야. 못하거든. 그래서 고려가요 특징은 뜬금없이 날 버리고 가더니 너 이제 좀만 가면 너 발견 날걸? 우리나라 태평성 이래 내용이 뜬금포로 한 줄씩 후렴구로 혹은 첫 줄의 내용이 뜬금없는 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 순서대로 했어요. 맨 처음에 집단 강의 형태로 문학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예술이라는 형태로 그 안에 문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가 고대 국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왕이란 국가라는 형태가 생기고 왕이라는 계급이 생기면서 이때 문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때보다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학의 핵심 글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집단적 성격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특히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현대 시의 시초에 가까운 형태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향가, 한시라는 형태가 등장했는데, 향가는 우리나라 문자, 그다음에 한시는 그냥 한자시. 한시는 그래서 조선 말기까지 계속 유행이 남아 있었고, 향가는 고려 초기 때 없어졌다. 그러고 나서 고려가을 때 대부분의 양반들 한시를 향유하고 있을 때 민간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가 고려가요. 근데 이 고려가요 중에 유행했던 노래, 좀 유명했던 노래들만 몇몇 개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고, 얘가 추가되거나 편집된 내용 그 형태 그대로 기록이 남아서 우리는 이 형태로 공부를 한다. 왜냐면 이때 평민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양반들은 글을 배울 수 있었지. 조선시대로 가면 양반이 되려면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됐어? 어떻게 해야 양반이 될 수 있었지? 조선시대. 과거제. 과거제는 시험이잖아. 시험 보려면은 시험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지 시험 자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양반들은 다 글을 배웠단 말이지. 근데 평민들은 까막눈이 너무 많았어. 왜냐 한자니까. 그때 문자는. 그래서 이때 민간에서 불리는 고려가요는 그냥 구전으로, 즉 입에서 입으로만 읊어서 유행하던 거야. 예를 들면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때 고려가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현대 버전을 하면 너희 그거 아니? 니나 니 고릴라야 못생긴 놈 잘생긴 놈 이거 유행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이게 그 글로 누가 적어놓지 않잖아. 요새 우리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놀리는 노래 하나 적어줘. 그러면 기록으로 찬찬히 니나 이렇게 안 남겨놓잖아.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느 동네에서는 니나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못생긴 애, 뭐 예쁜 애 이렇게 가사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이 있잖아. 입으로 입에서 전달이 되면. 근데 그 중에서 왕 입맛에 좀 맞는 것만, 그리고 궁중 악사의 입맛에 맞는 것만 기록을 남겨서 내용을 편집해서 배운다. 그래서 실제 원본이 어땠는지 우리 몰라. 편집된 내용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고전에서 배우는 내용은 전부 양반이 써서 혹은 양반이 이거 좀 꽤 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현재까지 내려져 오는 것만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고려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다음이 무슨 시대지? 고려시대 다음? 조선시대. 시조라는 거는 고려 거의 말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조선 이후 조선시대 때 주로 유행했던 장르가 시조라고 합니다. 근데 왜 향가가 아까 고려시대 초기까지 계속 유행했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향가가 고려시대 초기까지 유행했다고 했었는데, 이 향가의 형태랑 시조의 형태가 공통점이 좀 많아. 비슷한 점이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향가랑 시조를 묶어서 배우는 거야. 이 시조 향가에도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10구체 향가 총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 근데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뭐 사설시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걔네 기본적인 형태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배우고, 이 시조는 조선시대 때 주로 향유했던,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주로 향유했던 갈래가 시조고, 이 시조는 쪼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시조, 그다음에 크게 연시조, 사설시조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 뒤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순으로 유행했다. 조선시대 내내 시조가 계속 유행했는데 그 시조가 똑같은 형태의 시조가 조선시대 그 긴 기간 동안 유행한 게 아니라 그 시조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 그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아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끝나고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사설시조가 지금 약간 사설시조 특징이 형식이 굉장히 이런 자유로운 게 특징이야. 형식이 자유롭다. 현대의 자유시가 사설시조에서 넘어온 걸로 본다. 다시 현대로 오면 정형시, 이 자유시의 반대 개념이
글자수 정해져 있고 첫 번째 줄에는 몇 글자, 두 번째 줄에는 몇 글자, 음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음보는 어떻게 끊어줘야 되고 딱딱딱 규칙이 있는 거, 그걸 정형시라고 하는데 현대시로 갈수록 이 형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거를 자유시라고 하는데 이 자유시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냐? 사설 시조의 형태가 현대 자유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됐나요? 그냥 전반적으로 얘는 그냥 쭉 훑은 거야.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고전 시가를 주로 누렸던 계급은 양반이다. 시대가 계속 바뀌어도 주로 양반이다. 그 양반이 아니면 양반집 부인이거나 즉 와이프거나 아니면 양반이랑 잘 어울려서 놀던 기생이거나 혹은 작작 이상으로 남았다면 양반집 부인인데 이름을 안 남겼거나 아니면 양반이었으나 몰락한 양반 혹은 죄를 져서 유배당한 양반 이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작작 이상으로 남겼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작품들 거의 99.9%는 양반이 쓴 거다. 고전 시가라는 작품 자체가. 특히 시가 내에서는요. 시가라는 거 들으시죠? 그 고전에서 시 종류에서 고전에서 유행했던 문학 중에 시가도 있지만 판소리도 있고 고전 소설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잖아. 근데 소설이나 판소리로 가면 평민들도 많이 향유했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달라. 근데 시가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제일 짧고 그 짧은 내용 안에 많은 걸 담아야 되고 솔직히 소설이랑 시랑 비교했을 때 시가 더 재미없잖아. 시는 대부분 양반들만 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삼국시대 때 유행했던 향가랑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시조를 묶어서 같이 맨 처음에 어떤 얘네의 특징이 뭔지를 볼 건데 왜 보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얘는 그냥 큰 맥락이니까 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이제 외워야 될 거는 향가랑 시조의 특징에 대해서 외워야겠지? 여기도 채우면 머리 쓰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향가랑 시조 특징 나온 거니까. 자, 얘를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글씨가 너무 작으니 내가 동그라미 해주는 것만 필기를 따라오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추가 보충을 못 해주시고요. 자, 향가라는 게 뭐냐? 아까 내가 향가는 한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문자를 써서 유행했던 장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문자를 썼냐? 자, 한자의 의미랑 뜻을 빌린 향찰이라는 애로 표기를 했어요. 향찰이라는 거. 향찰이라는 거는 한자의 음과 뜻을 써서 한자의 음과 뜻을 쓰는데 이거를 중국어 한자 어순대로 적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순대로 적은 거, 얘를 향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가는 향찰로 적은 노래 이렇게 알면 돼. 여기 핵심이야. 향찰로 적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됐다. 이 향가의 형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구체, 두 번째 8구체, 세 번째 10구체라고 합니다. 얘는 간단하게 그냥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10구체는 10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구체, 8구체, 10구체 있는데 이 구체가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4줄짜리 시, 8줄짜리 시, 10줄짜리 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어떤 수음으로 시작되냐면 4구체가 가장 먼저 생겨서 가장 마지막이 10구체 향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0구체 향가가 우리가 이따 배울 제망래가의 형식이죠. 형식이죠. 이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 중에 10구체를 향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식,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얘를 가장 정제된 형식의 향가라고 19지 향가를 칭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가장 형식이 빽빽해.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이 많아. 19지 향가가. 뭘 지켜야 되냐? 첫 번째, 상당 구성이 있어야 돼. 상당 구성. 무조건 처음, 중간, 끝이 있어야 돼. 다음,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낙구, 첫머리. 낙구, 첫머리라는 거는 자 19치 한가니까 마지막부터 하는 거야. 9째 줄이나 10번째 줄에 이게 낙구예요. 9째 줄, 즉 맨 마지막 파트에 무조건 첫머리. 마지막 줄 첫 단어가 무조건 아나 아으 같은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상당 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낙구 첫머리 9째 줄이나 10번째 줄에 무조건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게 규칙이야. 그 다음에 19치 한가니까 당연히 10줄 내외로 써야겠지. 무조건 10줄로 써야겠지. 이게 규칙이야. 여기서 이 3번 구성이 나중에 시조할 때 시조의 초장, 중장, 중장 이 형태가 향가에서 특히 19체 향가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19체 향가가 가장 정제된 가장 아름다운 형식의 향가라고 칭하는데 그럼 여기 19체 향가에서 지켜야 될 형식이 뭐냐? 첫 번째 3번 구성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3번 구성이 시조로 가서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서 향가의 이 3번 구성이 시조까지 유행했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다음 주로 이 향가의 내용은 뭐였냐? 신라 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였거든. 불교. 조선 시대 때는 유교죠. 신라랑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가장 유행이기 때문에 자, 임금과 신라의 도리 이거는 뭐 뻔하지. 춤을 주로 소재한 거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게 향가의 주된 주제였다. 그래서 제망매가도 죽은 무리를 향한 슬픔을 노래하지만 맨 마지막에 미타차에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하면서 불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제망매가도 19제 향가니까 신라 시대 때 문자로 쓰여진 시인데 신라 시대 불교가 불교였기에 주로 불교의 성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많다. 그게 주요 특징이다. 그다음에 작가층은 당연히 불교를 주제로 했으니까 승려들, 그다음에 화랑들 뭐 등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현재 현존하는 향가는 승려 혹은 양반이 쓴 시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 왜냐면 이때 당시의 승려는 대부분 양반들이 됐어. 양반인데 불교에 너무 심취해서 이제 불교의 스님을 귀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승려가 됐기에 승려도 문자를 알고 있었고 그런 승려들이 많이 썼다. 그러면 우리 이 향가가 왜 중요하냐? 향찰이라는 이 우리나라 문자, 즉 한자의 의미랑 훈, 아직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이니까 한자의 의미나 훈을 빌려쓰긴 했는데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좀 더 맞는 뭔가를 해보려는 그 시도를 높게 사는 거예요. 다시 이 향가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다루는 문학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한시가 아니라 한시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향유됐는데 한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굳이 향가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문자로 우리 민족의 정성, 특징을 담아서 뭔가를 써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노력을 높게 사서 우리나라 문학을 뭔가 주체적으로 해보려는 그 시도를 높게 사서 향가를 배운다. 그리고 향찰, 그 다음에 주체적,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학,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지방레가를 보면서 이 한가의 형식적 특징이 지방레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볼 거고요. 오케이, 다 필기했나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조. 얘는 아까도 했지만 주로 조선시대 때 많이 향유하던 갈래입니다. 조선시대 때 주로 향유하던 갈래인데 얘는 글자 수까지 제한이 있어. 자, 기본 형식은 3자, 6부, 45자 내외. 요게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인데 여기서 3장이라고 하면 꼭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구성하는 거. 이거를 1번, 2번, 3번 3장 구성이고 6부 45자는 자 45자는 이제 글자 수예요. 얘를 통틀어서 무조건 45자를 넘겨서는 안 돼. 많이 벗어나서는 안 돼. 뭐 넘어가더라도 47자, 적더라도 43자 내외. 45자를 딱 맞추면 제일 베스트. 이 45자 내외를 꼭 지켜줘야 된다. 그다음 6부라는 거는 우리 구나 어절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구 알지? 문장 표현할 때 구. 그거야. 3장 6부라는 거는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 얼굴을 씻고 잠에 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이지. 나는 초장, 중장, 종장을 지킨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때 밥을 먹고가 하나고 구 단위로 따지면 물을 마신다면 두 개지. 한 줄에 구 두 개씩 넣으면 6구죠. 요게 6구야. 그 다음에 45자는 이 글자 수 하나하나씩 해서 45자 내외여야 한다.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이걸 지키는 거는 평시조일 때 얘를 꼬박꼬박 지키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조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시조, 사설시조 하면서 점점 이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파괴되는데 걔네로 가면 이 초정, 중정, 중정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45자 내외 이것도 안 지켜. 이따 사설시조 보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수율은 3, 4조, 4, 4조를 기본으로 하는데 말이 어렵죠. 음수율이라는 거는 이거 적어줄게요. 고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 하나인데 뭐랑 자주 비교되냐면 음보율이라는 개념어랑 자주 나옵니다. 자, 음수율이라는 거는 음절수를 기준으로 한 음률을 뜻하고 음보율이라는 거는 시를 읽을 때 호흡을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음수율이라는 거는 음절수를 기준으로 하는 즉 음률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음절수를 기준으로 음률을 형성할 건데 얘가 3개, 4개로 했냐 4개, 4개로 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의 큰 특징은 얘를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 음수율은 깨져요. 우리는
음수율을 확인할 수가 없어. 3사조인지 4사조인지. 무조건 원문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 왜냐?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절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원문인 상태에서만 이게 3사조인지 4사조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음보율이라는 거는 음보가 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끊을게 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요거를 볼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를 읽으면 내가 어떻게 끊어 읽으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고 한국어 화자라면 밥을 먹고 물을 마신다. 뭐 예를 들면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한다. 이렇게 끊어 읽게 되거든. 그 기준을 음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대어로 풀이해도 이 음보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차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음보는 현대어로 풀어 써도 우리 자연스럽게 끊어읽게 되는 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가 아무 문제 없고 음수율은 무조건 원문 상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시조에서는 어떤 음수율을 기본으로 했느냐? 3사조 아니면 4사조를 기본으로 했다. 근데 얘도 평시조일 때나 이거 지켰지 그 뒤에 사설시조로 가면 사실상 없다. 그 다음에 음보율은 어떻게 지켰냐? 대부분 4음보를 기준으로 했는데 즉 4번 끊어 읽는 거, 한 줄에 4번씩 끊어 읽는 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종장 마지막에 첫 음보는 무조건 3음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얘가 가장 중요해. 시조에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종장의 첫 음보, 종장의 첫 번째 끊어있는 파트는 무조건 3음절로 한다. 3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음절이 뭐야? 음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음절이 뭐야? 얘는 쉽게 말하면 음절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우리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쉽게 한 글자로 생각하면 돼. 즉 3음절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 세 글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시조의 종장 가장 첫 번째 파트는 무조건 3글자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조의 형식을 쫙 보면 맨 처음에 가장 초기 등장했던 게 평시조고 이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형식을 지켰다. 초장, 중장, 종장도 지켰다. 평시조는 가장 초기에 등장한 시조의 형식이고 얘는 앞에서 말한 시조의 형식적 특징 다 지켰다. 가장 잘 지킨 거, 가장 기본값. 자, 그래서 얘는 주제가 뭐냐면 양반이나 사대교 같은 양반들이 어떤 주제? 유학자들.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 국교는 유학이 유학, 유교 정신. 유학자들의 절제된 정신과 정서를 표출하기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즉, 유학자들의 절제된 정신이라는 충, 효 뭐 이런 거요. 왕한테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가장 지키기에 가장 엄격한 형태였다. 이 평시조가 유행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연시조인데 연시조는 그냥 평시조를 여러 개 쓴 거. 평시조를 연달아서 쓴 거. 그거를 그냥 연시조라고 알면 돼요. 즉 얘는 그냥 쉽게 평시조는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3줄일 거야.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평시조는 요게 하나야. 연시조는 이 3개짜리가 여러 개 있는 거. 그걸 그냥 연시조라고 알면 돼. 그래서 평시조를 그냥 여러 개 쓴 거기 때문에 연시조까지는 이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거의 다 지켜요. 평시조 여러 개 쓴 거니까. 됐나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의 시조예요 라고 하는 게 연시조. 그렇기 때문에 자 평시조 그 다음에 연시조가 등장을 하는데 평시조랑 연시조는 평시조 연시조 특징을 거의 다 지키고 있다. 왜냐? 평시조 여러 개 있는 게 연시조라서. 됐나요? 이해되고 있어? 지금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 어려워? 졸려? 안 돼. 버텨야 돼.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서 등장한 평시조인데 이거는 왜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에서 많이 벗어나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이 어때? 이 역사야. 조선 후기 때는 어때? 조선 후기에 벌어진 사건들이 뭐가 있지? 굵직굵직한 거. 이건 한국사. 조선 후기에 벌어진 사건들. 중선대 6.25? 어쩔까?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임진왜란 같은 거 있잖아. 민민이라는 이순신 장군이요? 다른 사람도 됐죠. 그치? 조선 후기 때 상황이 어땠냐면 외나라, 즉 현재 일본이죠. 사방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이 연달아서 이어지는데 자, 그 한산 봤지? 그 한산이랑 또 뭐였지? 그 시리즈 있잖아 영화 명량 그거 시리즈 그거 봤어? 거기 나오면 거기서 왕이 어떻게 해? 선조가 백성들 버리고 지 혼자 도망가잖아. 그래서 이때 나라 상황이 어떠냐면 개판이 된단 말이야. 평민들이 아니 이 양반이라는 것들이 이 왕이라는 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망정 지 혼자 살겠다고 강화도로 튀어? 왕이랑 이제 양반도 문제 믿을 놈이 못 되는구만. 기억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질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급이 완전 철저하고 그다음에 남자만 양반을 벼슬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정확하던 나라잖아. 근데 조선 후기 가면 나라 꼴이 개판이 되면서 일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고 나 혼자 지금 살아남는 게 우선인데 양반이고 나발이고 박씨 평민들 이런 박씨 비켜 이렇게 하면서 양반들 백성들이 오히려 양반을 몰아내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거 양반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상업이 서양에서 문물이 들어오면서 식미양요 이런 거 들어봤나요? 프랑스, 미국, 병인양 이런 서양 문물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상업이라는 게 그 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양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장사하는 거? 그거 평민들이나 하는 거 천민들이나 하는 거지. 원래 제대로 된 양반은 원래 제대로 된 유교는 고고하게 책이나 읽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벼슬에 나가던가 벼슬을 못 나가면 자연을 벼상과 신한수 짓는 게 그게 양반이다 라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돈을 안 벌면 농사 가지고는 돈이 안 돼.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돈이 돼. 근데 양반들이 장사를 했겠어? 안 하지. 천연거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평민들 중에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양반들보다 돈이 많아진 평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평민들이 신분을 양반 족보를 돈 주고 사기 시작해. 어이 거기 긴 양반 너 굶어 죽게 생겼다며? 나한테 좀 팔아. 그러면 내가 쌀 줄게 하면서 팔아 넘기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가 왜 이렇게 많냐? 그때 그 족보를 싹 팔아서 그래. 원래 김씨, 이씨, 박씨는 김해김씨, 뭐 안동김씨 이러면서 양반 출신들만 갖고 있었던 성씨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평민들이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김씨가 한 바가지가 된 거지. 안동 김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바가지가 된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때는 조선 후기 때는 양반인데 평민보다 못 살고 가난한 양반, 평민인데 양반보다 잘 살고 더 배우러 다닐 시간 많고 놀러
단위를 시간 많은 평민이 엄청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선 후기 때는 이렇게 나라꼴이 개판이니까 평민들 중에서 시간 많았던 평민들이 양반들 니네만 즐기던 시조?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왜 니네만 시조, 왜 니네만 시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설 시조를 즐기기 시작해. 사설 시조라는 게 뭐냐? 형시조 틀에서 벗어나서 형시조의 특징이었던 초장, 중장, 종장 이 형식적 3장, 6구, 45장을 아예 파괴해버리고, 자, 초장, 종장은 비슷비슷한데 중장이 이만큼, 중간이 막 4줄, 5줄, 6줄, 7줄 이렇게 늘어져서 길게 쓰는 거, 이거를 사설시조라고 하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아까 평시조, 연시조 할 때 주제가 유학자들의 전제된 정신, 정서, 충, 효, 특히 왕을 향한 사랑 이런 게 대부분 주제였다면, 사설시조 때는 한유층이 평민들도 이 사설시조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임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평민들 특유의 해악성, 풍자, 비판, 좀 즐거운 느낌, 좀 더 재밌는 요소들이 사설시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사설시조가 왜 이때 평민들이 즐길 수 있었냐?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됐나요? 여기까지 필기해주세요. 고전이라는 문학의 한 파트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왜 이때 이런 사람들이 이 갈래를 향유했는지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문학 작품을 할 때 이 작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같이 꼭 배우는 이유가 그거야. 여기까지 필기해주세요. 형시조, 연시조, 사설시조까지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시조는 형시조랑 사설시조 배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면 이제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아주 웃긴 작품들이 많이 나와. 특히 조선 후기 때 가장 유행했던 장르는 뭐냐면 판소리. 판소리는 대부분 양반을 풍자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야, 내가 30분까지 쉬는 시간 줄게. 잠깐 빨리 정신을 다시 또렷하게 차려봐.